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여론 조사에 보면 제일 그 비호감이 가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작년까지 통관 기준 무역 수지 흑자 중 91%가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고마운 국가네요. 우리 경제적으로는 네. 그렇게 미워할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거기 가서 돈을 계속 벌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일계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중국 관련된 얘기 할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2023년도 중국 전인대에서 앞으로 이 주요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전인대에서 제시한 이 주요 경제 변수들 목표치 이렇게 얘기하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 경제 목표가 무엇인지에 예. 대해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사실 어느 나라도 정부가 그냥 목표치는 중국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정부가 예산을 짜려고 세금을 거두려면은 최소한 경제 성장이 몇 %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짜고 네. 거기 하에서 세금이 얼마나 거칠 것이다. 뭐 지출을 얼마나 늘리겠다. 그걸 결정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올해 작년 12월에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실질 GDP는 1.6%, 명목 GDP는 4% 이렇게 설정했고 우리 명목 GDP가 4% 성장하면은 세금이 얼마나 거칠 것이다. 네. 그리고 정부 지출을 얼마나 늘려야겠다. 이걸 다 짜기 전에 경제 성장을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상치죠. 근데 네. 우리는 예상치라고 그러는데요. 중국은 그냥 목표치라고 그래요. 근데 공산주의 이번에 의미가 좀 담겨 있죠. 목표한 대로 하겠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높지 않게 잡았어요. 예, 작년에 중국 정부가 목표를 5.5% 내에 네.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중국의 실제 GDP 성장률은 3.0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목표치보다 훨씬 더 낮은 성장을 했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낮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못했거든요. 네. 규제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소비를 못했었죠. 그래서 소비 때문에 작년 경제 성장이 목표치보다 낮았는데요. 올해는 뭐 5.0% 안팎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1994년 이후로 GDP 성장을 목표치를 제시하는데요. 가장 낮은 수치예요. 그만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현실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런 걸 반영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한 3% 안팎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M2 증가를 통화정책 증가를 보니까 뭐 이거는 몇 %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 원래 과거에는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5%, 물가 상승률 3%, 그다음에 유통속도 하락률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경제 성장 5%, 물가 상승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 증가율 한 10%로 공급하겠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이거를 상황에 따라 좀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데 올해 중국 경제가 5% 성장하고 물가 한 3% 성장한다면요. 네. 통화 증가율은 10% 안팎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 안팎일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23년도에 이렇게 5% 내외로 낮추게 됐는데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다시 지금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예. 뭐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지난번에 그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3.5%로. 네. 그러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하는 이야기가 운전하고 있는데 안개가 너무 끼었다. 그럴 때는 잠깐 멈추고 안개가 좀 거칠 때까지 쉬어야 된다. 차를 운전을 멈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 세계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도 이런 목표치를 성장할 때 대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지금 미국하고 패권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국내 수요가 부진하다. 특히 설비 투자가 기업이 부실해서 많이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규제 하나 가지고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를 할 텐데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중국의 부동산에 거품이 발생했다. 아직도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니까 고용도 불안하다. 그래서 5%로 낮춘 건데요. 네. 저는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 전에 비해서 많이 현실적으로 변한 것 예, 같아요. 현실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음. 중국이 이제 고성장 시대는 지난 거예요. 네. 중국이야말로 정말 빠르게 성장해 왔던 그런 기업이라고 할 예, 뻔했네요. 중국이야말로 정말 빠르게 성장해왔던 그런 예,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빠른 성장이 다시금 내려앉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참 이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만든 이유가 뭔지를 알 것 예. 같은데요. 결국에 그럼 지금 중국 경제 내부에서의 문제점이 뭘까요?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고요. 네. 2009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198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거예요. 물론 마이너스 성장폭 0.1%밖에 안 되는데요. 예, 미국이 2% 이상 마이너스 성장했고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성장폭이 크지 않았던 건 중국 때문입니다. 네. 중국 경제가 2009년에 9%, 2010년에 10% 넘게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이 이렇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높은 성장을 하니까 일부 경제학자들이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근데 이 당시 중국이 왜 이렇게 높은 성장을 했냐면은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예,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때 당시 세계 평균 22%였어요. 네. 근데 중국은 45에서 47%까지 올라가거든요. 여전히 투자가 가장 높은 국가 중에 그렇죠. 하나죠. 높은 나라하고 특히 네. 높았습니다. 이렇게 이게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는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많이 늘려놨다는 거죠. 특히 네. 건설 관련 기업들이요. 예, 그런데 생산 능력은 늘려놨는데 국내 수요도 부족하고 세계적인 수요가 부족하니까요. 기업들이 부실해지고 있죠. 기업들이 네. 부실해지고 있으니까 은행에도 돈을 못 갚을 수도 있거든요. 은행도 부실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중국이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까지 국제결제은행에서 각국의 뭐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발표했는데요. 작년 3분기 보니까 중국의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58%입니다. 네. 우리나라 높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119%, 신흥국 평균 103%, 와. 선진국은 87%. 네. 중국의 기업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는 거죠. 너무 높은데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2009년, 2010년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9%, 10% 성장했는데 이제 상품이 안 팔리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는 이런 과정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중국 경제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건데 올해 실제로도 5% 내외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중국 정부 성장 목표가 5% 내는데요. 네. 예, 그런데 중국이 이제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 특히 기업 부채 많이 늘어나지고 과거처럼 고성장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요. 예, 작년에 중국 경제가 3% 성장했는데 올해는 5.2%. 예, 그런데 뭐 IMF든지 여러 기관에서 뭐 올해 그 국가별 성장률 전망하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성장률이 높다고 전망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작년에 2.1% 성장했는데 올해 0.7%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중국은 3.0에서 작년에 올해 5.2%로.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중국 목표치보다 좀 더 높은 거죠. 5%. 5% 내니까요. 그런데 중국 경제 성장이 올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소비가 많이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소비 예. 증가. 중국 통계에 따르면요. 예, 중국 코로나 감염률이 85%가 넘었대요. 와. 예. 걸릴 사람 거의 다 걸려버렸다는 그러네요. 거죠. 이제 규제를 안 하고 돌아다니게 해도 뭐 별로 걸릴 사람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4억 인구가 올해 소비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소비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률은 뭐 올해 작년보다 높아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위안 환율이에요. 환율이요. 예, 그동안 작년까지는 달러가 강세되고 유로, 위안 전부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2021년 말에 위안 달러 환율이 6.36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거의 6.9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올해는 6.69, 내년에는 연말 기준이면 6.50.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거라는 겁니다. 위안화 강세. 그래서 그동안 킹 달러 이야기 됐는데요. 위안화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게 전망치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거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에는 달러만 떨어지고 유로, 엔, 뭐 이안 다 강세를 간다는 겁니다. 네. 작년하고 외환 시장이 좀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올해 전망을 해보면, 이번에는 꽤나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5%를 살짝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목표치를 살짝 넘는 정도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소비가 일단 증가를 할 것이고, 또 위안화 강세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앞으로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중국 경제가 우리 한국 경제에 그동안 큰 영향을 미쳤죠. 우선 수출 비중을 보면요. 네. 2000년에 중국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됐어요. 예, 그런데 2018년에는 거의 27% 정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아, 예, 그동안 미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됐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와서 중국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작년에 22.8%로 많이 줄어들었죠. 네. 예,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성장률도 낮아지고 소비를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올 1, 2월 통계 보니까요. 거의 20%로 더 줄어들어 버렸어요. 더 줄었나요?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수출이 참 어렵죠. 음. 예, 그런데 아마 중국 경제가 올해 5% 성장한다면요. 아마 네. 2분기부터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될 거예요. 아, 2분기부터는 중국으로 수출이 좀 늘어나고요. 네. 앞으로도 조금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근데 우리가 중국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 없죠. 예, 제 조카가 한 대학에서 기초 과목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별로 안 온대요. 정말요? 그만큼 중국을 별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인식 자체가 별로 좋은 것 같아 보이지는 예,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여론조사에 보면 제일 그 비호감이 가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 그런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중국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중국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 23%였고요. 네. 그 다음에 2000년에서 작년까지 통관 기준 무역수지 흑자 중 91%가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무역수지 통관 기준 91%가 중국서 벌어온 거예요. 고마운 국가네요. 우리 경제적으로는 네. 그렇게 미워할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거기 가서 돈을 계속 벌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작년에 중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중국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올해는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좀 하면서 중국으로 수출 비중은 좀 늘어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고요. 근데 과거에는 중국이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상품을 만들었는데 중간재가 없으니까 네. 우리 중간재를 많이 수입해 갔어요. 우리 대중 수출 중 70% 이상이 중간재였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중국 경제가 이제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과거보다 투자를 가행 투자, 기업 부실, 은행 부실해졌으니까 투자를 그렇게 많이 못 할 거예요. 네. 중간재 수출은 줄어드는데 과연 우리가 최종 소비재 중국에 수출할 것이 있을 것인가? 과거에는 우리 화장품 같은 것도 뭐 중국 사람들이 우리 화장품 좋아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비슷하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건 유통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화장품을 팔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 앞으로 중국으로는 참 그 수출이 과거보다는 늘어나지는 않을 텐데, 네. 근데 작년에 지나치게 이축된 게 올해는 기저효과로 중국으로 2분기로 수출은 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출이 증가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sek터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분야가 또 있지 않나요? 그게 대표적으로 반도체죠. 반도체요. 예, 우리 수출 중 40% 이상이 중국으로 가거든요, 반도체가.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도 반사이익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앞으로 살짝 지금 안 좋기는 했지만 예. 곧 소비가 살짝 살아나게 된다면 반도체 쪽이 좀 수혜를 보게 될 건가요? 그렇죠. 반도체 중국 사람이 소비하면 또 중국 사람들이 휴대폰도 더 생산해야 되고 네. 뭐 TV 이런 것 더 생산해야 되니까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음, 반도체 경기가 정말 어렵지만요. 아마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면은 좀 살아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저 고급 화장품 같은 거는 중국으로 좀 수출이 되겠죠. 예, 네. 저가 제품은 중국이 다 만들어내니까요. 별로 어렵고 특별한 고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아마 중국 사람들이 우리 걸 소비하게 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정말 많이 왔거든요. 아, 예, 그래서 우리 GDP에 상당히 기여한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의 GDP가 1%포인트 증가하면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 0.2%포인트
올라간다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통계 분석해 보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과거보다 우리나라 많이 안 오거든요. 저는 그걸 실감을 합니다. 네. 제가 사는 동네가 정말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은 동네였는데요. 네. 요즘 잘 안 보여요. 예. 네. 지금 코로나 규제하면서 좀 오기는 올 텐데요. 네. 뭐 과거 정상적인 시기보다는 훨씬 덜 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가더라도 우리 경제 성장 올라가는 효과는 뭐 과거보다 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 주가가 과연 어떻게 변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교수님, 그러면 중국의 주가는 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상승을 하게 될까요? 예, 우리 주가가 중국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네. 예, 그런데 제가 앞으로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을 사자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쭉 비교해 보니까 80년에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좋았고 우리 3조왕이 있었고요. 90년대는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보다 더 좋았죠. 미국에서 IT 혁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 지적 9년은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좋았고요. 특히 중국 주가가 더 좋았었어요. 그리고 2010년에서 2019년은 미국 주가가 더 좋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년은 제가 우리 주가가 더 좋을 것이다. 예, 그랬는데 중국 주가하고 미국 주가하고 비교해 봐도요. 10년 후로 이런 사이클이 나타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저는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 중국 주식이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이다. 근데 지난번에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달러 가치였다. 네.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미국 주가가 제일 좋았다. 근데 달러 가치가 하락한 시기에는 우리 등 이머징 마켓 주가가 더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중국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달러에 비해서 위안화 가치가 강세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통화도 달러에 대해서 강세라는 겁니다. 우리 원화 가치가 오른다는 거죠. 네. 이런 시기에는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가, 중국 주가가 더 많이 올라요. 아.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 비중은 좀 줄이시고 우리나라, 중국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저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보다는 좀 신흥국들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중국, 이런 국가들이 성장세가 더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주가 면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같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중국의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10년을 봤을 때는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그리고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2023년도 중국 전인대 앞으로 경제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경제 목표치를 발표를 했고 또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인가를 봤더니 좀 굉장히 현실적으로 오랜만에 5% 내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장률 목표치에 맞게 성장을 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전망도 그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중국 증시도 어느 정도는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떠오를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중국 쪽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중국 증시 관련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